11번입니다. 네, 드디어 플룸 구조론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네, 가는 플룸 구조의 모식도예요. 보시면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차가운 플룸이 뭐 하는데요? 여기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데고, 뜨거운 플룸에서 발산형 경계나 이제 열점 같은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였다는 거 좀 기억하신 상태로 A, B, C라는 지점을 찍어줬는데, A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 예시죠. 다음 B는요. 뭐 정확하게 어딜 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요런 경계들을 준 것 같아요. 수렴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C 판의 중간에 있으니까 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크게 쓸까요? 열점. 자, 그렇게 되면 기억 A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A 대표적인 동아프리카 여우떼가 있는 발산형 경계인데 기억인 차가운 플룸? 차가운 플룸 아까 수렴형이라며? 아니죠. 그다음 니은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인다. 자, 여기서 낚이면 안 돼. 열점? 하와이 같은 거 이렇게 뿅뿅뿅 해가지고 북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맞잖아. 이지만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열점은 뭐예요? 고정이야, 고정.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이 플룸이 올라오는 얘네들은 고정이야. 근데 누가 움직여? 판이 이동하는 거야. 판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하와이 같은 경우도 열점은 여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판이 움직이니까 흔적들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것 뿐이야. 열점은 항상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데 판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 뿐인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틀려요. 그러면 답은 2번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 디귿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의 경계부에 있다. 자,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멘틀 전체적인 운동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네, 겁먹지 말고. 자, 그림은 A, D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 C는 굳이 표로 이렇게 또 해줬어요. 이것까지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싫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B를 찍어 볼게요. 자, 3500켈빈에 얼마예요? 이게 1, 10, 100, 1000만, 10만, 10만이 10의 5승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제 찍히네요. B가. 그 다음에 C는요. 2만 켈빈. 자, 2만 켈빈 여기에 만이니까 10의 4제곱. 그럼 만이니까 10의 4제곱. 여기 주계열성 자리에 여기에 누가 꽂히는 거야? C가 꽂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대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기억. A와 B는 적색거성이냐 물어봅니다. 자, 적색거성이란 얘기 자체는 뭐예요? 광도는 엄청 큰데 온도가 되게 낮은 애인 거지. 그래가지고 반지름이 어떤 애야? 큰 거야. 자, 근데 이 적색이라는 표현 자체가 온도가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A는요? A는 자, 여기 또 나오죠. 만 켈빈보다 높아요. 우리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흰색 별에 만 켈빈 되는 거 무슨 형이었죠? A형 별이었죠. 얘는 색깔이 흰색이야. 만 켈빈이 되면 흰색이란 말이야. 그럼 적색이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A는? 얘는 초고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고성.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니은 반지름은 B, C, D 순서다. 자, 이거 뭐 보면 됩니까? 광도에 대해서 온도가 얼마인지. 자, 여기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하면, 자, 광도라는 애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반지름과 온도의 관계예요. 물론 여기 4제곱, 여기 제곱 이런 관계가 있죠. 자, 근데 상식적으로 광도가 큰데 온도가 됐다 낮아. 그럼 반지름 어떻다는 거야? 엄청 크다는 얘기인 거지. 똑같아. 여기도 보면 B 광도가 제일 크거든요. 거의. 그런데 온도는 제일 낮아. 그러니까 당연히 B가 큰 거고. 그 다음에 C 봐봐. C 광도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온도가 높죠. 그 다음 D는요. D는 뭐 온도는 더럽게 높은데 온도가 엄청 높은데 광도가 더럽게 낮아. 그럼 얘는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러니까 순서가 B가 가장 반지름 클 거고,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 D. 이게 맞는 얘기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디귿 C의 I는 태양보다 적다. 자, C가 주계열성이라는 걸 준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계열성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주계열성 온도가 높아. 자, 온도 얘기하기 전에 질량부터 얘기해보자.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크고, 그 다음에 광도가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도 크고, 글씨가 점점 개판이네요. 네, 반지름도 크고, 그 다음에 얘를 유지할 수 있는 수명은 어떻게 된다? 수명은 짧아진다.
요거 무조건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봅시다. 자, C가 어디에 찍혀요? 여기요. 자, 태양은요. 태양 5800조니까 여기 어딘가요? 여기 태양이 있겠죠. 자,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온도가 높아요? C가 온도가 높죠. 자, 온도가 높으니까 광도도 크죠? 확인돼요. 그럼 질량도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반지름도 큰 거고 얘 수명이 어떤 거야? 얘 수명이 짧다는 얘기인 거야. 얘는 수명이 길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럼 같은 주기혈성이라도 얘는 나이를 덜 먹은 거고 얘는 나이를 엄청 드신 거죠. 그러니까 C의 나이는 태양보다 적다. 이 말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 위에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만 보면 돼요. 자, 그럼 얘를 좀 정리해 볼까요? 경사각이 커졌다. 이거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자, 이 뚜렷하다는 거 우리 뭘로 표현하기로 했었죠? 자,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가 어떻게 돼? 연교차가 커진 거.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에 남중 고도차가 어떻게 된 거? 커진 거. 그러니까 다 극단화되는 게 경사각이 커졌을 때야. 그럼 반대로 경사각이 작을 경우는 그게 모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차가워지고. 이게 북반구건 남반구건 상관이 없죠. 어차피 둘 다 반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될 건데 뭔 상관이야? 그지? 그 다음에 남중고도 차가 커졌다. 자, 남중고도 차가 커졌다는 얘기는 여름에는 고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고요. 겨울엔 고도가 더 낮아졌다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기억. 30도 남반구에서 상관이 없어요. 사실 세차운동의 경우가 아닌 이상 남반구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더 작냐 물어봐요. 현재는 경사각이 23.5도. 그다음 니은 시기는 현재보다 큰 거네요. 니은이 더 커. 그럼 니은이 더 크니까 연교차가 어떻게 됐을 거야? 더 컸겠다. 우와, 그럼 현재가 더 작은 거 맞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다음 니은 30도 북반구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가 기억시보다 높냐 물어봅니다. 자, 겨울철의 태양의 남중고도래요. 자, 남중고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경사각이 커져야만 남중고도 차가 커지니까 겨울에 고도가 낮아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현재는 요때고요. 기억일 땐 요거야. 아, 얘는 경사각이 엄청 낮을 때네, 기억이. 자, 그럼 이때는 현재에 비해서 남중고도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 매우 작아진 거죠. 현재에 비해서. 남중고도 차이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여름의 고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진 거고 겨울의 고도가 높아지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랑 비교했을 때 기억 시기보다 높은 게 아니라 기억 시기가 높은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경사각이 커지면 겨울의 고도가 낮아진다. 즉 경사각이 작아지면 고도가 높아진다. 이 얘기랑 같은 겁니다. 니은 틀리고. 다음 디귿 1년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평균. 자, 지구에 입사하는 평균 에너지 폭사. 이거 뭐랑 관련 있어? 얘는 태양과의 거리와 관련이죠. 태양과의 거리. 근데 여기 지금 자전거 경사가 변한 거 말고 딴 거 변했나요?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둘이 같습니다. 같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이 낚이기에 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뭐 문제 자체는 꼼꼼히 읽어보시면 돼요. 어쨌든 x가 모원소고 y가 자원소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토대로 좀 알 수도 있는 게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서 반감기가 많이 지나가면 누가 많아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반감기 횟수가 많이 갔어요. 자, 그러면 모원소랑 자원소 중에 누가 많을 수밖에 없니? 당연히 자원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자원소가 많은 거야.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나 그래프에서 반감기 찾을 수 있죠? 반감기. 자, 50% 됐을 때 이거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반감기가 얼마? 1억 년이라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고중신.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고중신. 자, 고세대 중세대 구별하는 거 2.5억 년 정도. 그 다음에 중세대 신선대 6,500만 년 정도. 요 정도는 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바로 와서 자, 가에서 순서 먼저 따져보죠. 자, 이 변성 부분을 준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변성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성이 된 거잖아. 그럼 변성이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어야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변성이 된 부분이 있는 게 먼저 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세가 헷갈려. A, B, C가 먼저일 것 같은데 잘 봐. 변성이 누가 돼 있어? A가 들어오건 B가 들어오건 C가 들어오건 간에 D가 변성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D가 항상 먼저 있던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D 위에 그 다음에 A가 들어왔나 E가 들어왔나 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 A가 먼저 들어온 걸 알 수 있죠. A가. 왜냐하면 A 다음에 C가 들어와서 A를 변성을 시켰어. 그리고 그 C가 잘려서 E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D 다음에 A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누가 와? C가 또 들어온 거야. C가. 그러니까 C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변동을 시킨 거죠. A를. 그 다음에 이 C를 자르면서 들어온 게 E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다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다음에 그 다음 B인가 보다 그리고 F인가 보다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B하고 F 중에 순서가 누가 먼저냐? 얘도 역시 변성된 부분. 자, 그럼 F에 변성된 부분이 있으면 F가 먼저가. 근데 봤더니 F에 변성된 부분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F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B가 들어온 거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성된 부분이 있는 곳이 먼저입니다. 먼저. 자, 그럼 이걸 통해서 D급 먼저 해결하죠. 암성의 순서는 BF다. 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아니죠. 그 다음 기억. D는 화폐석이 번성하던 시대에 생성됐다. 자, 여기 문제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현재 C에 있는 X와 Y의 합량이 같아요. 자, C에서 X, Y 합량, 모원수랑 자원수가 1대1이래. 즉, 얘가 1학년 지난 거죠. 1학년. 그럼 여기는 1학년보다 오래된 거, 1학년보다 나중 돼. 근데 D가 제일 처음이야. 근데 화폐석은 언제 때야? 얘는 신생대 때야. 그럼 신생대 때는 언제 시작인데? 6,500년 만 년 전이잖아. 1억 년보다 6,500년이 더 오래됐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억 틀린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답이 2번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 니은 x분의 y 함량 이 비율이 a가 b보다 크냐 물어봅니다. 자, a랑 b 중에 누가 오래된 거죠? 얘가 오래된 거고 a가 오래된 거고 b는 최신 거예요. 최신 거.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감기 횟수가 많아. 즉 오래될수록 뭐가 많다고? 자원소가 많다고. A가 B보다 오래됐으니까 얘가 자원수가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Y 함량이 많았을 거. 그러니까 니은이 정답.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꼭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15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네, 우리 온대적이야 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주시면서 여기에서는 기상 기호까지도 같이 등장을 해줬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호가 등장하면서 아씨 이거 뭐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가나 나나 자, 기온이 035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본 적 있나요? 나에서 기온이 101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두 자리가 뭐예요? 이 앞에 있던 두 자리가 얘가 기온인 거야. 기온. 그럼 뒤에 있던 얘는 뭘까? 얘는 기압인 거지. 기압. 알겠습니까? 기압. 그래서 얘는 1000헥토파스칼 넘는 A를 표현한 거죠. 둘 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마 1010.1, 얘는 1003.5,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소수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소수점 생략이 돼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1003.5, 그다음 얘는 1010.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압이. 자, 그러면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거니까 보죠. 자,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자, 요거 당연한 얘기죠. 자, 온대저기압에서 전선의 영향을 받았다. 전선이. 즉, 이 아래 부분에 있었다. 한랭과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았다면 풍향은 어떻게 변해요? 자, 남동, 남서, 북서 이거죠. 정의를 내 입장에서 그려보면 남동, 남서, 북서 1, 2, 3 항상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항상 온대저기압은 헷갈릴 게 없어요. 시계예요. 시계 무조건. 물론 이 북쪽이 나오게 되면 반시계가 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갑시다. 그 다음에 니은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 A에서 기온은 9도씨 하강했냐?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랭전선이 통과했죠? 자, 그럼 이 기온 물어보는 거잖아. 원래 20도였던 애가 원래 20도씨였던 애가 어떻게 된 거야? 11도씨로 하강됐죠. 요거만 찾았으면 참 되는 건데 9도 하강한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D급 보기. 요거 애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온난 전선면과 한랭 전선면은 각 전선으로부터 지표상의 공기가 차가운 쪽에 위치하고 있냐? 무슨 얘기냐면 자, 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랭, 온난. 자, 그럼 얘네 전선면이 이런 식으로 생기죠. 이렇게.
맞아요? 자, 뭐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땅이.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요거야. 찬다, 찬. 자, 찬다, 찬. 요거. 그래서 기온이 항상 온난전선 앞쪽에 있는 기온이 낮았고, 한랭은 뒤쪽에 있는 게 온도가 낮았던 이유가 찬다, 찬 이렇게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전선 면들이 어디로 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꺾여 있는 거잖아. 어디 쪽으로? 찬 쪽으로, 찬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항상 비는 어디에 내려? 찬고 쪽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 이유는 전선면이 찬 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표상의 공기가 더 차가운 쪽에 위치하냐? 찬 것 쪽으로 꺾여 있냐?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목인 거지.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찬다, 찬. 여러분들 항상 그려놓고 찬다, 찬 해놓고 아 이렇게 전선면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비가 항상 찬 쪽에 비가 온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아,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자세하게 못 다뤄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혹시 교과서가 있거나 한 친구들은 꼭 마지막 페이지를 한 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꼭 읽어보시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하면 A, B, C는 각각 보통 암흑 에너지 중 하나다 라고 줍니다. 자, 그럼 A 가장 적은 거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보통 물질이죠. 보통 물질. 그다음 B 그다음 많은 게 암흑 물질입니다. 항상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는 애가 바로 암흑 에너지예요. 암흑 에너지. 근데 이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 암흑 에너지 자체가 바로 어떠한 애냐면 공간에 따른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에 따른 에너지. 즉 공간이 요만했을 땐 요만큼의 암흑 에너지만 있는데 공간이 이렇게 커졌다? 그럼 이만큼 암흑 에너지가 많아진 거야. 즉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변하지 않아요.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요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이제는 변하지 않고 이 공간이 커지면 항상 암흑 에너지도 커진다. 근데 이 물질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상에 태초에 있었던 물질들이 그대로 여기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팽창 우주론 보면 팽창 우주론에서 밀도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물질들의 밀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질은 그대로인데 공간만 커지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물질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열린 우주냐, 뭐 닫힌 우주냐, 뭐 평탄한 우주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즉 팽창하는 속도가 감속할 거냐, 가속할 거냐, 그대로 갈 거냐인데 그거를 결정하는 건 암흑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이 물질들에 따른 밀도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감속을 할 때는 이 물질들의 밀도가 엄청나게 커요. 물질들의 밀도가 커요. 그래야 뭐가 작용을 하냐면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팽창을 막아주는 감속의 역할을 해요. 근데 반대로 가속을 할 때는 이 물질의 밀도가 매우 작아요. 그래야 중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면 돼. 아, 물질은 그 팽창하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 쪽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다음 암흑 에너지는 아, 공간이 커지면 커지는 거구나.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억.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냐? 자, 팽창하는 동안이니까 공간이 커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암흑 에너지도 많아졌다는 얘기다. 그럼 많아졌으면 이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물질은 그대로 거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물질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얘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겠죠. 맞고요. 그다음 니을 기억 시기의 우주는 팽창해. 자, 이 모델 자체가 무슨 모델이라고? 빅뱅이야. 팽창을 알려주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팽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디귿 우주 팽창에 미치는 B의 영향. 자, B 물질이죠. 자, 물질은 항상 중력을 따라온다. 중력. 그럼 중력은 뭐 하는 거야? 팽창을 방해하는 요소야. 방해. 자, 그럼 얘가 언제 더 컸을까요? 속도가 감속해서 이렇게 있을 때 컸을까요? 아니면 다시 가속할 때 더 영향이 컸을까요? 당연히 감속할 때 영향이 컸겠죠. 얘가 나는 자꾸 커지려고 하는데 물질들의 영향이 크니까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 팽창을 방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큰 게 아니라 기억 시기일 때 훨씬 컸겠죠.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기역 시기의 속도가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 이 영향력이 작아지니까 니은 시기에 다시 팽창이 가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거를 한번 정리하시고 꼭 교과서가 있는 분들은 뒷페이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계속해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와 같은 건 우리가 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팍 하고 크기가 커졌대요. 팍 하고. 그럼 얘는 무슨 이론이야? 그냥 빅뱅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급팽창 이론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급팽창하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급팽창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B보다 빠르게 크은 에너지들이 갑자기 팍 하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정보를 갖고 있던 애들이 지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똑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떤 한 점으로 어떤 특정한 밀도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이 급팽창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결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급팽창 이론에 대한 것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우주의 온도가 변하지 않네요. 시간이 지나도. 이건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죠. 우리가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이랑 대폭발 우주론으로 갈래가 나뉘어요. 근데 얘네 둘 다 어떤 거냐면 팽창한다는 건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팽창한다는 건. 하지만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공간이 팽창을 하는데 그 팽창한 만큼 뭐예요? 원래 이렇게 있던 게 팽창을 했어요. 이렇게 팽창을 했어요. 근데 얘가 팽창했으니까 여기가 뭔가 불안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별들을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별들이 있으니까 우주의 온도가 이 공간에 대한 단위 면적당 온도가 변할 일이 없는 거야. 반면에 대폭발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는 공간이 커져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야. 거리가 좀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폭발 우주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 온도 자체가 증가가 아니라 일정.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디귿을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우주 밀도 변화는 B가 A보다 크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급팽창 우주론은 어디서 온 거냐면 대폭발 우주론에서 온 겁니다. 대폭발에서. 대폭발 온도가 낮아지죠. 자,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별들이 그냥 처음 그 상태로 그대로 있던 거야. 공간이 커져. 공간은 커졌는데 부피는 커졌는데 질량은 그대로네? 얘는 어떻게? 밀도가 감소해. 근데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면 그만큼 별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공간을. 그럼 공간이 커졌는데 별도 그만큼 생겼어. 그럼 질량이 그대로 있는 거죠. 똑같이 질량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밀도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밀도 변화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정상 우주는. 그래서 B가 A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기역,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양쪽 반대편 지평선에 거의 같게 관측되는 거. 자, 우리 급팽창 이론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 자, 지평선 이론, 서로 정보가 같다라는 거 해결했죠. 클리어. 그 다음에 평평성 문제. 특정한 밀도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된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홀극 문제. 자기홀극 문제. 왜 낱개로 있는 극이 없냐? 그것도 급팽창해서 우리가 멀리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다 설명한 게 기역과 같은 이론이다. 요거 한 번 정도 꼭 기억하시고, 다음 니은 A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로 관측된다. 자, 요게 뭐의 증거예요? 이게 바로 빅뱅의 증거죠. 네, 빅뱅의 증거니까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대폭발 빅뱅의 근간에서 나온 게 급팽창이니까 이거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태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풍이 이제 저기압성이니까 이제 지표면에서 이렇게 반시계로 모여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 경로에 따라서 오른쪽은 뭐 위험, 왼쪽은 뭐 안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위험과 안전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예요? 피해 정도야. 근데 피해 정도가 왜 달라? 풍속이 얘가 더 크고 얘는 풍속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따져보면 돼요. 그럼 얘가 태풍 중심부터 거리를 준 거니까 여기가 중심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 중심을 기준으로 뭐 한 거야? 요쪽, 여기 부분, 요 부분은 뭐 했다는 거야? 풍속이 강했다는 거야. 풍속이 강했다는 건 뭐야? 위험 지역에 있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요 부분은요.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했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위험 반원이고 여기가 안전 반원이 알려주는 거야. 그럼 위험 안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가고 있었겠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만 보고 아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요 위험 안전 반원에 대한 요 풍속과 피해 정도를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 태풍은 북동 방향으로 가냐? 자, 북동 방향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것 같은 방향인데 아니죠. 얘는 북서 방향으로 가고 있죠. 다음 니은. 태풍 중심 부근의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차가운 물을 용승한다. 태풍 중심 부근에서 용승을 시키고 있을까요? 자, 중심이 아니라 중심 부근입니다. 중심 부근이니까 뭐가 우세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상승기류가 우세해. 자, 그럼 상승기류가 우세하니까 물들이 붕붕붕 위로 뜨겠죠. 그럼 여기 빈 걸 채워주기 위해서 물들이 또 용승을 하겠죠. 오케이? 우리 이거잖아. 그 용승 문제 중에 저기압성 문제 있죠. 저기압.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자, 이렇게 돌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이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상승기류도 있지만 뭐야? 이 바람이 부는 것에 수직 오른쪽으로 뭐가 일어나요? 에크만 수송. 즉 물들이 이동을 안 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 디귿. 아 이거 의외로 친구들이 많이 낚이는데 자, 이 반시계라고 하는 거는 반시계로 돌고 있다라는 건 지표에서의 얘기예요. 지표에서의 얘기.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상층 공기야. 상층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반시계가 아니야. 자, 반시계로 모여들었죠. 반시계로 모여들어서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겨서 올라왔죠. 자,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가는 게 전향력 파도.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나가겠죠. 반대로. 시계로. 불어 나간다. 이런 표현을 왜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표에서는 저기압이지만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상층에 공기가 모인 거니까 상층 입장에서는 고기압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 노력을 해보세요. 요게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사실 이쁘게 요렇게 딱 잘리면 얼마나 이뻐. 이런 식으로 북서쪽으로 잘리면 대칭이다.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태풍이 어딜 봐서 대칭적이니. 위험과 안전이 일단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 강하고 약한 거 나눠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9번입니다. 19번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이미 멘탈이 털털털 털렸으니까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 가 같은 경우는 이제 CNO 반응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PP 반응이죠. 양성자 양성자 반응이죠. 얘네 둘 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소를 헬륨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를 만들 때 뭐가 일어나? 질량 손실이 일어나죠. 질량 손실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에너지가 나온다더라. 그거 E는 MC 제곱 이거 있잖아요. 질량 손실된 만큼 빛의 그 속도가 곱해져서 에너지가 나오는 요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PP건 CNO건 똑같습니다. 근데 PP와 CNO의 가장 큰 차이는 자, CNO와 PP를 구별하는 가장 차이는 얘네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온도가 얘는 높은 데서 일어나고요. 얘는 온도가 낮은 데서 일어나요. 아마 이 온도가 몇 도인지까지는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누가 더 온도가 높은지 비교를 할 건데 온도가 높은 데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높은 곳, 자 주계열에서 온도가 높대요. 앞에서 했던 건 반복이죠. 그럼 질량이 어떤 거야? 질량이 큰 거야. 얘는 질량이 작은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니?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가죠. 얘가 나고 기억. 별의 내부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CNO 자체가 높은 데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질량이 큰 거 있죠. 그 다음에 니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CNO 다 뭐예요? 얘네 촉매다. 얘네들은 촉매다. 그래서 맞는 얘기. 그다음 디귿. 가와 비에 의해 별의 질량을 감소한다.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 수소가 헬륨 되는 거냐? 그래서 에너지 나오냐? 이거.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20번입니다. 네, 20번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네, 매우 애먹었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기상위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기상위성으로 봤을 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어떻게 됐냐? 이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뭐가 다르냐 이건데 플러스일 때라는 건 당연히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훨씬 많았다는 거고 마이너스는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적외선 영상에서 기억했던 건
흰색일수록 색깔로밖에 기억이 안 나죠. 흰색일수록 어떤 거였어요? 적외선 고도가 높은 구름들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걸 우리가 흰색으로 표현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게 매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를 이참에 한번 해봅시다. 자, 지표가 있습니다. 자, 지표가 있고 구름은 낮게 뜨는 것도 있고 높게 뜨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뭘 좀 상상해 보면 좋겠냐면 우리 기권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가 높이고요. 여기가 이제 기온인데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높아졌다가 뭐 떨어졌다가 높아 이런 거. 그래서 대륙권을 좀 상상해 보세요. 자, 대륙권. 자, 대륙권에서 기온이 떨어지죠. 높이가 높아질수록. 즉, 높이 있는 것들일수록 기온은 되게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온이 낮다라는 건 우리 열화상 카메라 생각하면 좋은데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적외선이 안 나오니까 되게 낮게 찍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 고도가 낮은 데 있는 건 지표랑 가깝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먹고 있어서 그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내요. 근데 반대로 높이 있는 구름들은 지표랑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먹지 못해. 그러니까 적외선 자체가 적게 나오는 거야. 즉 여기 그림에서 다시 보게 되면 지표랑 가까이 있는 아래쪽에 있는 애는 적외선 영역에 있는 에너지를 그만큼 지표랑 가깝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고 이 에너지를 많이 내보냅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가 지표랑 어차피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이거를 오히려 흰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표랑 똑같은 색깔로 표현을 하는 거야. 반면에 고도가 높이 있는 얘는 지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서 차가운 애들이 구름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복사 에너지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표하고 온도가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색깔을 입혀버리는 거야.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적외선 영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상층운, 즉 고도가 높은 구름일수록 적외선이 되게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무슨 색깔로 표현해? 흰색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있죠? 자, 그러면 가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Y는 어느 해라고 줬으니까 어느 해 7월, 어느 해 10월, 어느 해에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에 1월, 4월, 7월 이런 식으로 준 건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값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 영역들이 마이너스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평상시보다 방출 복사 에너지가 적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가 적었다는 거. 즉 적외선이 적었다야. 무슨 얘기야? 그만큼 고도가 높은 구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고도가 높은 구름들이 많이 있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적운형 구름들이 이때 많이 있었구나. 요거를 좀 캐치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가 떨어졌다. 고도가 높은 구름들이 있었다. 적운형 구름이 있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되게 강하게 있었구나.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태평양 부근을 준 거잖아요. 그래놓고 여기 EW 줬는데 이거에 낚이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태평양을 줬으니까 여기가 태평양을 준 거니까 태평양이 항상 여기가 서, 중심의 왼쪽이 서, 오른쪽이 동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럼 이거 복합으로 한번 볼까요? 동쪽 태평양이 뭐 했다는 거야? 복사 에너지가 떨어진 구름들이 많이 관측이 된 거야. 즉 고도가 높은 구름들이 많이 관측이 되기 시작을 했고 즉 적운형 구름들이 많이 생성이 됐다. 그럼 요거를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 동태평양의 상승 기류가 강해져서 적운형 구름들이 많아졌어요. 적운형 구름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동태평양의 상승 기류가 잘 생기기 위해선 여기에 있는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기 쉬워.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다면 뭐예요? 엘니뇨구나. 이렇게 뽑아야 돼요. 여기서는 사실 이게 엘니뇨다 라는 것만 뽑아내면 문제가 매우 쉬워져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렵게 줬어. 기상위성이라는 걸로. 짜증나게. 선생님도 펜 몇 번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서태평양을 볼까요? 서태평양은 오히려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늘었죠. 즉 고도가 낮은 구름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만큼 상승 기류가 약해지고 하강 기류가 이제 강해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거를 나에서 이제 보면 자, y 시기와 y 플러스 1 시기가 이렇게 있는데 기압 편차가 커졌대요. 자, 기압 편차가 커졌다라는 건 기압이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고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보인다는 건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상승기류가 있는 건 저기압인 거고 하강기류가 있는 건 고기압인 거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고기압, B 같은 경우는 저기압이 강해진 거죠. 상승기류 강해진 거고 A는 하강기류가 강해진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 자료에서 이미 뽑아냈지만 동태평양은 지금 상승기류가 강해지니까 B가 동태평양이 되는 거고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서태평양이 되는 거죠. 자, 기억, 동태평양에서 두꺼운 저온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든다? 이 기간 동안 아니요. 는다, 증가한다 라는 거. 다음 니은, 워커 순환이 약화되나요? 자, 엘니뇨가 일어나면 여기에 있던 순환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는 거죠. 맞아요. 다음 디귿, 어떻게 됩니까? 나의 A는 서태평양이다. 나의 A는 서태평양이다. 요거. 정답이 4번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에서 핵심은 기상위성을 통해서 보는 건데 솔직히 너무 어려웠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단순히 흰색, 오케이, 흰색 끝이 아니라 적외선 양이 적으니까 여기 지표면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적외선 양이 적으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를 흰색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아마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데 시간도 매우 부족했을 거예요. 그만큼 자료 해석하는 연습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온 시험들은 어려웠어 하고 버리지 말고 꼭 1번부터 20번까지 자료 나왔던 것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시고 여기에 나왔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서나 아니면 수능 특강 완성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